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단순한 방식이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저도 그 어떤 개념이 있어야 소통이 되고, 어,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사물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보수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것들은 이제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체성을 어떤 다른 사건이나 상황 속에 좀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체성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많이 둔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에게 있는 범주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일단은 성별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나이에 대해서 있을 거고,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주부 아빠거든요. 주부 아빠가 된 지 이제 첫째도 제가 한 1년 9개월을 키운 적이 있었고, 둘째는 지금 한 4, 5년을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성으로서 주부로 살 때 이 부분은 좀 많이 나누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성직장도 있고,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많이 있겠죠.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을 범죄해서 보고 있는가? 저는 주부냐 주부가 아니냐, 이 부분이 좀 크게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공무원, 그 다음에 민간인,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 같이 한번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뭔가를 이렇게 단순화하는 과정,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너무 정교하게 세분화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뭔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거나 하는데 어려움도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고정관념으로 무엇인가를 일반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과연 어떤 걸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내재화 시켰던 것도 어떤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그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범주화하는 것들도 약간은 상품적 가치로 쉽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런 주제들 많이 있죠.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배척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더 다른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더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조적 차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내가 그런 것이야, 내가 그런 걸 거야, 나의 스타일이겠지, 나의 편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 의식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 타자의 욕망을, 뭐 자클 악강인가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의 고유성, 자기 어떤 개별성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사회성과 개별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난 누구인가? 나의 욕망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떻게 선택되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차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질서정연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불평등한 구조 일부가 되어갑니다. 이 부분 좀 슬프죠. 그런데 이게 정말 팩트인 것 같고, 어쩌면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좋은 게, 그런 차별을 스스로가 그냥 내재화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은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데 왜 짱돌을 들지 않느냐, 프랑스를 봐라, 독일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 그 차별을, 고조해야 되는 것들을 내재화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게 많을까? 가부장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를 학교를 안 가고 시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초등학생들도 그 시위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의 아동과 유아라고 하는 거는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그런 차별을 그 아이들 스스로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순이나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해서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내는 건 참 어렵진 않을까? 예, 그 대상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링이라는 말, 이 책도 한번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링이라는 말을 통해 그는 소수자로서 안전한 조류가 되지 못하면서도 동아주의적으로 수능하도록 요구받는 삶의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할까? 고정관념과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자랐어도 우리의 관심과 적성이 정말 현재 같았을까?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별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떤 차별을 내재하고 또는 그걸 외자화했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알면 알수록 굉장히 불편하겠죠? 사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조적 차별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상일 뿐이다. 그래서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시야에 갇힌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시야에 갇힙니다. 억압받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구조화된 것이고 누군가의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예민하고 불평이 많고 특권을 누리려 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기 쉽죠.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차별에 대해서 저항했던 분들, 일제시대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오면 4.19 혁명의 주역이었던 고등학생들, 그리고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투신했던 많은 대학생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제 사소하게는 뭔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얘기하는 투쟁쟁이로 뭔가 이렇게 비사회적이고 뭔가 소시오패스인 것처럼 그 조직이 만들어버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익제보자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괜히 그런 거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한항공의 박창진 같은 사람도 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이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 정말 평등한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읽은 것은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평등도 저절로 오지 않는다. 평등이란 관념에 대해서는 해봐야겠지만은 정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구현될 수 있을까? 내 시대에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럼 평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이 무엇이다라고 물어보기보다는 평등한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이고 평등한 사회는 어떤 거다. 그런 실제 예를 통해서 좀 다가다 보면 우리 안에 평등하지 않은 것들이 무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에서는 이 정도 택을 해봤는데요. 블랙페이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편견 교범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혐오 표현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금기와 잔혹한 놀이에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거는 섬세한 감수성인 것 같고 그 금기의 빗장이 약자를 향해 풀렸을 때 잔혹한 놀이가 진짜 시작나고 하잖아요. 저는 이주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그 부모와 아이들 관계에서 굉장히 그런 많은 것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저가 똥강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이렇게 귀여운 표현도 되지만 말 듣지 않는 제멋대로 군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은연중에 또 비하하는 그런 언어로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비하할 의도가 없지만 그 안에는 그 말 자체는 비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은 좀 가벼운 농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농담 속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어떤 비하의 전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호명에 대한 얘기. 그러면 전유에 대한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가진 사람들이 그 언어를 풀어서 사회적으로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 집단이 그 낙인이 담겨있는 단어를 스스로에게 가져가 버려서 이것은 이런 의미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거죠. 근데 그래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소수자들에게는 그래야지만 그 다른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왜곡된 권력에 의해서, 왜곡된 시선에 의해서, 어떤 차별받는 시선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유일한 해방구일 수도 있겠다 싶고, 한 사회가 그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의하기에는 이런 소수자들이 외치는 목소리 외에 또 다른 대안은 또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쩌면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닌가. 또 한살림이라는 것도 사실은 유기농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도 외치지 않았을 때,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을 때, 한살림이 그런 산업 문명과 도시화에 대한 폐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뭐 동학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관계로 될 수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뭐랄까,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귀농한다라고 하는 게 루저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 왜 도시로 나가지 않냐라고 했을 때 멍청이 같고 바보 같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스스로에게 전유한 사례가 아닐까. 한살림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수자 집단에 시작된 운동인데 지금 많이 커져 버렸죠.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물 자체의 속성 같죠. 선물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차이가 차별이 돼버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다른 계층이 아니라 같은 계층 안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을 주는 건 아닌가. 한살림 안에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무슨 있잖아요. 실무자와 지역 활동가와 매장 활동가.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독서 토론하시는 분 중에도 이제 매장 활동가 분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불합리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살림의 역사까지만 거슬러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아마 한살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또 어떤 그런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 안에서 가사노동에 대해서 남성이 하는 것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부담하잖아요. 저도 전업주부고 주부 아빠이지만 많이 좀 그런 살림에 대한 감수성이나 그런 감각으로부터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잔소리도 듣고, 어쩌면은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옆집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일하는데 더 일을 해야 되는. 근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증식이 되고 있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서는 유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계급적 판단, 계층적 분리, 그리고 능력주의로 얘기되어지는 합리화, 그리고 이제 저자는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 규칙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것에 대한 편향된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까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능력주의 체계는 편향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고 하는데요. 쭉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편향이 있다는 거죠.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남성에 더 우호적이고 여성의 성과급을 더 낮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를 표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남성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덜했다고 하고요. 뭔가 편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시험을 잘 보는 게 능력이잖아요. 시험을 잘 보면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시험 점수가 아닌 춤을 잘 추거나 노래 잘한다거나, 이건 능력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의 능력에 대한 또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학력 학벌이라는 것으로. 예, 저는 그 부분이 좀 많이 떠올랐고, 어떤 또 능력주의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 그 안에서는 또 차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저도 이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선발되는 그 학급이 있었어요. 늦게라도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선발된 집단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한 건 배제되고, 또 이 수능 시험이 그 포르노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도 하잖아요. 한 번의 시험 성적으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것저것 폭력적인 건 없다라고 누군가 얘기하던데, 그렇죠. 시험 점수 하나로 인생이 나뉘는, 사실 나뉘지는 않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서울로 학교로 가느냐 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열패감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죠. 네,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 정상적이지 않은 코스를 밟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정말 밟을 수 있을까요? 차별, 능력주의가 양상된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가 능력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쭉 가서 배제 분리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 사례가 되게 재밌긴 했는데, 모텔 주인 롤스탄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읽으시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관의 이 인용문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제한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라는 의견. 어쩌면 우리에게는 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어떤 제도와 틀이지만, 법리적 사유를 통해서 헌법적 사유를, 또 법적 사유를, 법의 가치를 잘 내재화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은 사유를 향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헌법을 공부해라고 했던 게 한때는 유행이었잖아요. 헌법 소책자 같은 것들을 조그맣게 만들어서요. 배포도 했던 기관이 있었었고, 법과 규범 없이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평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우리의 감정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성문화된 법보다는 사실은 내재화된 내재적 윤리와 대체적 교범 같은 것들이 선행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국가적 틀이 아닌 그것들을 서로 추동해낼 수 있는 관계, 그게 뭐 공동체란 이름이든 마을이란 이름이든 어떤 식의 어떤 더 큰 어떤 그런 울타리는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서나 그런 내적인 규율 같은 것은 서로를 더 뭐랄까요, 그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재밌었고요.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라는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면화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한 가지 교훈에 대한 것을 분명하다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상처를 주는 잔인한 의미로 바뀔 수 있다. 누군가에게 다문화는 낙인이고 차별과 배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차별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저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 바로 인간의 전능성에 관한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찬호 교수라는 분이 모멸감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공감이 있었던 거죠, 한국 사회에. 어쩌면 저희는 되게 도시적인 삶, 그 속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어떤 나이주의든 또 성적 차이든 여러 가지 어떤 차이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화된 어떤 사회를 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느끼는 좌절감, 또는 성적 때문에 뭐 자살한다거나, OECD 국가 중에 10대 자살률이, 10대의 그 사망률 중에 1위가 이제 자살률이고, 20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네. 질병을 안고 있는 거죠. 거기는 모멸감과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의 문제를 함부로 다루지 말자라고 하는 맥락도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뒷부분에서도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멘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은 도시 환경 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황인을 강제주시키거나 박정희도 상남인가요? 광주에서 그런 대집성촌을 만들어가지고 공중 화장실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그걸 수용했던 많은 사람들을 수용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마을이 해체되면서 소위 말하는 약간 광기가 있거나 좀 어리숙하거나 정신적으로 질병 있는 분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그분들이 모두 정신병동으로 가거나 집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차별과 배제 역사인 것 같고요. 이 장에서는 공공 공간에 입장할 자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건 누구가 만들어낸 거냐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 거리는 중립적인 공간이 보이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장애인들이 겪을 어떤 여기서는 이제 낯선 존재인 소수자들의 일으킨 일상의 시선, 감시, 압박은 삶을 망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광기가 있거나 어리숙하거나 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신체 부자유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깔끔한 도시도 되게 불안한 공간이고 차가 다니고 또 횡단보도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그렇게 그분들에게 여겨지지 않을까. 또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장 뭐 사회적인 상식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이슈인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성소수자에게 축제와 커밍아웃은 보이는 존재로서 평등한 세계에 입장하고 민족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낙인 찍혀있는 사적 기표를 공공의 장에 노출한 행위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적 특성이 공공의 장소에 받아들여지는가? 공공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공공간의 입장을 자격은 누가 정하고 통제하는가?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고요. 어쩌면은 이제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광장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것이 지금 뭐 GMO의 문제라든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있는데, 이 공공의 장소, 공공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싫어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사라 아메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이 단순한 심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 규범에 토하한 일종의 자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렇죠. 사회 규범에 토한 일종의 자본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감정 자체가.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정서에 대한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토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누구와 함께 친구를 맺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모튼 도이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범위가 자신 소속된 도덕적 공동체 경계에 따라 형성된다고 설명하는데 그 심리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제 대함이라는 곳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체계라든지 그렇죠? 정의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어쨌든 뭐 형성이 되어진 거죠.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전 오퍼토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도덕적 가치, 규칙,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도덕적 배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 폴리스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시원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많은 제 여성과 노예는 사실 배제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의미가 있는 거는 지적 민주제 그리고 우리 뭐 시민들이 어쨌든 뭔가를 그것에 대한 민주성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로는 어쨌든 배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주인의 철학, 노예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망치와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노예적인 상황으로 많이 몰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선거 권력자를 뽑는 그 순간만 주인일 뿐 그 이후에는 사실 노예를 전락되어지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죠.
저희의 뭐 정당법이라든지 선거제도와도 많은 모순이 있지만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없잖아요. 정당법에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 지역인데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 정당법에는. 그러니까 제도나 권력 어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권력 속에 저희는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우리가 노예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내부자들에서 정말로 센세이션했던 거는 시민들은 이제 개티즈로 취급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그것이 어떤 그 관료의 입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윤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폐된 불평등을 전제로 평등을 이뤘던 그리스의 폴리스와는 다른 진정한 미지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은폐된 불평등을 전제로 평등을 누렸던 그리스 폴리스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아닐까요? 또는 중앙 정치만 그럴까요? 아니면 군포시의 정치는 다를까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옥천신문을 최근에 이제 취재차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옥천신문은 5만 명 정도가 사는 소도시에 있는데 3,300명 정도가 월 10,000원을 내는 구독자예요. 온라인 뉴스도 그 구독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독을 해서 좋은 신문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담론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것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은폐된 불평등을 전제로 한 평등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은폐된 불평등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한살림 안에서도 한살림이 표방하고 태동했던 그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고 여전히 회복돼야 되는 거지만 이게 커지다 보면 은폐된 불평등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공의 장소에 우리가 주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작은 책 모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또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은 시도해 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줌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